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KBS 대구가 3부작 집중기획으로 마련한 레츠고 지방시대.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 강연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고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5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가득한 지방시대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개그맨 조리온입니다. 12년차 방송인이고요. 대구에서 작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상현입니다. 지방분권 하면 또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요. 오늘 프랑스 대표로 로빈 데이아나 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배우 로빈 데이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최고다. 로빈 씨. 경북 안동에서 왔습니다. 안동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허순규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3살, 7살, 10살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저희 시민단체인 정치한 엄마들 그리고 맘스랩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5분의 패널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요, 우리 지역에서 교육감도 지내시고 그리고 대학 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함께 하실 분 우동기 초대위원장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새로운 기구로 출범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2004년에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활동이 많이 집중되는 것을 좀 억제를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출범된 조직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고요.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도 아직도 많이 미흡한 자치권을 지방이 많이 이양해 주자는 의미로 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방에다가 분권을 통해서 많은 권한과 재정을 주면서 지방 주도로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기구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기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 간에 서로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위원장님,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시 교육감 하셨고 그리고 영남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의성군 출신이시더라고요. 의성 안개입니다. 아니 근데 또 의성 안개면 하면은 대표적인 경북의 벼농사 지역이잖아요. 안개살. 제가 또 안갯살 맛있기로 유명해서 종종 사 먹거든요. 확실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화면에 또 보이는데요. 의성군에서는 통계 연보입니다. 1960년대의 의성 인구 수인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무렵일 것 같아요. 이때는 의성군의 인구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 저 무렵에 20만일 때는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6.8명이었어요. 6.8명.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0.86. 0.78, 0.8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장님께서 학창 시절에는 한 반에 몇 명 정도 학생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거든요. 제가 키가 2번 끝에서
크기가 두 번째쯤 돼서 62번쯤 했어요. 반 번호가. 그러니까 한 반에 62명, 63명. 그래요. 요새 콩나물 교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그때 유행 말이 콩나물 교실, 1부, 2부, 3부 수업까지 했어요. 결국 농업 기반의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초기에는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많이 유입되고 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어왔어요. 도시에서 산업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산업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분들의 인가공 산업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이런 것이 산업 구조 변천에 따라서 농촌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인구가 급경한 거죠. 아무래도 그 원인에는 이 수도권으로 쏠림의 현상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인구가 50%를 넘어서 버렸어요. 12%가 되질 않는 면적의 인구가 50% 이상이었죠. 소득도 우리나라 전 GNDP의 2.6%, 50% 넘는 약 53%가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 소득과 인구 집중도가 거의 같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차차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이 수도권 과밀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된 현상이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정책입니다. 위원장님, 역대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역대 정부들도 다들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에 많이 몰려올 때는 서울에 7만 명이 몰려왔다 그래요. 농촌 인구들이. 네. 근데 한 집에 뭐 애들이 7명, 8명 되고 농지는 적고 우리나라 오늘날처럼 기교화돼 안 요즘은 쌀이 나무 돌지만 그때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부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친구들이 반이 넘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어려웠고 보리고개라는 얘기도 있었고 초근목피라는 얘기도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 초근목피 예, 노래 가사에 나와서 그런 저 알고 있어요. 초근모피의 그 노래 아니에요? 들었죠? 그런 시절에 우리가 자란 세대. 네. 근데 그런 세대들이 도시로 많이 몰려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몰려오면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는 집적의 효과도 있었고 산업화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야 이렇게 됐다 나중에 서울이 너무나 비대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국가가 어렵고 또 안보적인 점도 취약하다. 이럴 때 이렇다면 차라리 수도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수립을 했어요. 실행은 했지 않지만. 그때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수도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너무 과밀하고 비대해져서 임시 수도 이동에 대한 하나의 필요성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정책은 수도권 내에는 3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을 입질 못하게 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을 5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지역에는 환경을 보존하고 이 지역에는 산업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요즘 안산인데 바늘이라는 곳에 이전도 시키고. 체계적이었네요. 예. 이런 계획을 하고 또 하나는 서울로 많이 몰려오는 중에 교육 문제가 큰 것 같다. 예. 그래서 수도권 내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대학은 더 이상 신설을 안 해준다. 또 부지도 늘려주지 않는다. 학생 정원도 늘려주지 않는다. 이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 정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는 300인 이상 기업 금지 이거 되게 딱 보였습니다. 지역에 사실 정말 일자리가 없다, 기업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좀 더 지역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이제 규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우리 프랑스 우리 학생 와 계시는데 프랑스도 수도권에 많이 몰린다고 걱정하는 나라예요. 혹시 로빈도 파리 출신인가요? 저는 아니요.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예, 저 시골 그 무르곤이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네. 아주 지금 그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대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이면은 엄청 좋은데. 나름 로빈 그러면은 로빈은 그 프랑스에서 지금 살다 왔으니까 네, 프랑스 네. 상황 잘 알 거잖아요. 네, 네. 그 수도권 집중도가 좀 체감이 되는 정도인가요? 어떤가요?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만큼은 그렇게 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많이 몰려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지방에서는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일자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서 한국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로빈, 프랑스도 이런 수도권 제한 정책이 있었나요? 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에 산업이랑 인구를 많이 집중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수도권의 집중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수도권 정책과 함께 지방의 도시 발전을 정책을 동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1960년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그 과밀 부담금 제도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20% 아래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2003년도에 그 헌법 개정을 했었어요. 예. 거기 제1조에 지방 분권 명시를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또 20%를 유지하고 있다니까 되게 진짜 물론 다른 나라지만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뭔가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분권형의 국가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수요에서 프랑스 분권헌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바뀌어요. 네.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은 정부가 기업들은 정부에다가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행되어 오던 수도권의 산업과 교육 활동을 규제하던 그 정책이 풀리기 시작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질문인가요? 예. 네. 수도권의 규제 정책이 이거 어려운 풀리게 된 문제인데 원인? 맞추는 문제가 한턱 쏠게요. 왠지 위원장님이 좀 비싼 거 사주실 것 같아요. 비싼 거 사드릴게요. 90년대가 원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계화라는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어떤 지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또 수도권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저희 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좀 경제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을 텐데 그 시기가 맞물려서 좀 수도권 규제 정책이 풀린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아, 정답입니다. IMF 관리 체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만에 부도난 기업이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LCD 제조 공장이 외자 유치로 세워집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게 될 글로벌 R&D 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믿었던 것은 이 사업들을 많이 하면은 교통과 통신, 정보가 발달하면 할수록 지역은 국토는 균형 발전을 가져오고 분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꼭 복잡한 서울에 가지 않아도 대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대구에서도 쉽게 가서 일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분산형 또 분권형 균형 발전된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들 믿어왔어요. 네. 학계에서도 그러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일어난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네. 일본도 그 현상이 먹혔어요. 네. 일본이 신칸센 개통되고 나서 오사카 경제권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물론 일본도 한 30% 이상 수도권에 많이 집적돼 있지만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먹혔는데 우리나라는 안 먹혔던 거예요.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것이 균형 발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새로운 수도권에 새롭게 집중되고 더 많이 몰려가게 되고 지방에 있던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의 지산은 없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승자 독식이라는 생각을 못 해버린 거예요. 승자 독식 시대에 접어드는군요. 또 여러분 KTX 되고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네, 맞아요. 맞아. 일일 생활권 된다 이런 말 진짜 많았어요. 일일 생활권 되고요. 정말 낭만적인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인구가 뭐 250만이 끼워지고 이런 걸 걱정한 게 아니고 야 아침에 가서 서울에 강남에 가서 미장원을 간다든지 백화점 쇼핑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영화도 한번 보고 와우. 대구 다시 돌아와도 애들 학교 갔다 안 오니까 저녁 준비해도 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KTX 개통되니까 제일 먼저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픈 분들이 대구 병원을 두고 서울로 가버리고 서울의 큰 기업들이 대구에 지사를 둔 지사를 철수시켜버리고 이런 현상들과 함께 또 자연인구도 줄어들거든요. 자, 이래 되다 보면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가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왜 출범하게 됐는지 그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게 예, 느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조 내용입니다. 이 설치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지방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정책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드디어 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23조 기회 발전 특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위원장님 과거의 특구와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지방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 평준화가 아니라 지방에 많은 권한과 재정을 줘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균형 발전을 가져오고 지방 스스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많이 주는 상향식, 상향 평준화 정책을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은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사법 이러한 작고 민첩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국민들의 삶과 관계되는 그런 일상 업무는 지방정부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래서 지방 분권형의 국가 구조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지방에 많은 권한과 재정을 주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예. 이 일자리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럼 일자리가 가져오려면은 일자리는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 두 군데서 창출이 되는데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지금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는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첨단 무슨 도로를 닦고 뭐 하는 그런 것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들, 첨단 산단들, 지역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이것이 잘 되려면은
청년들이 여기 몰려들어야 될 거고 네. 또 큰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와야 될 거고 또 여기에서 기업이 창업이 돼야 될 텐데 이것을 하려면은 무엇이 민간 기업에는 제일 필요할까요? 이거죠. 돈. 네. 이거 이거는 아닙니까? 네. 네, 네. 민간 부분에서는 이게 제일 크간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세금이에요. 국가도 어렵죠. 지금 세금이 안 걷어지고 지금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일 치열하게 정부 부처 간에 싸우고 있는 곳이 저는 싸움이라고 표현해요. 세제 당국. 저는 세금을 깎아줘야 지방에 살고 그래야 나중에 지방에서 세금이 많이 걷어져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세금을 관리하는 경제부서에서는 당장 국가가 지금 빚을 지고 갚을 방법이 없는데 세금을 깎아줄 수가 있겠나. 네. 그래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에는 국세를 중심으로 해가보겠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들, 이런 기업은 특히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지방에 와서 기회발전특구에 와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상속세를 유예를 시켜주겠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일하는 오늘 일자리를 얻는 청년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소득세를 대폭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보자. 이게 우리 주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 가면 물가도 비싸도 비싼 아파트 집값 얻어야지 세금 많이 내야 되지. 그럼 지방은 물가도 싸고 집세도 싸고 소득세도 소득세는 당장 법인세보다 자기 월급이 적게 떼이잖아요. 또 하나의 접근은 지역개발 사업은 시간이 회의 기간이 오래 걸려요. 아파트 재개발 같은 건 2, 3년 하면 끝나지만은 지역개발 사업은 20년씩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을 창출하려니까 민간에서 돈을 빌려오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를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그래서 장기간 이런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받지 않겠다. 지금 이제 파격적인 세제 혜택, 여러 가지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유예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받아들인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파격적인 혜택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저희가 5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 이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61.7%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제 혜택만으로 이런 지방 이전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마트를 가도 그 마트가 잘 되는 이유는 1+1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뭔가 현금을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새롭게 이렇게 보조금이라도 뭔가 빵빵하게 해줘야 들어오는 건 아닌가. 우리가 민간의 기업 활동은 강제적으로 정부 기관처럼 뚝 떼가지고 지방에 옮긴다고 그게 활성화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네.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5년 내 고려해야 될 28.9%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저 기업들을 이전하고 네. 지방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죠. 네. 그러다 보면 나머지 60%는 또 다른 그 사실들을 목격을 하고 그 사실들을 알게 되잖아요. 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확정되지 않은 많은 신경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소프트웨어 정책이다. 그래서 지방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아마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정책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해라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방에다 맡기겠다. 기준을 정해서 맡기면 지방 스스로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시도에서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을 이 기회발전 특구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냐. 또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건 이제는 우리 지역의 고민, 이 지역의 고민이다. 예.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탑다운으로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근데 아까 왜 그러다가 지역별로 이렇게 약간 서로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욕심나거나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 시행을 하면서 좀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지역제 간의 갈등도 어느 시기에는 갈등이 경쟁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갈등이 고질화돼서 지역 발전에 큰 저해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숙된 자치의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 세제 당국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러면 지방이 부흥되면 지방에도 세금 많이 낼 수 있다. 네. 서울만 세금 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지방이 세금 낼 수 있도록 해다오. 바로 이것이 지방시대입니다. 네. 그것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서울에서 당장 대구로 이사 오는 게 어때요? 그 엄마한테 잠깐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엄마가 저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온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10월 달까지 만들어서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법령을 한꺼번에 고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15조의 조항을 통해서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대해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교육감과 또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살리는 것이 지방을 이제 살리는 걸 확신이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제가 그 청사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울로 많이 몰려드는 중에는 일자리도 문제지만은 교육에서 일자리로 연결되다 보니까 교육 문제로 서울로 몰려드는 원인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방에 주도권을 주는 균형 발전 정책. 그 주도권이라는 것은 권한과 세금을 주겠다는 거죠. 지방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서울 못지않은 교육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미 지방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았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점점 쇠락해서 이런 상황. 이걸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자고 하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학계열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고급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의과대학에 몰리는 것이 옳으냐 적으냐 이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학생들의 선호가 의학계열로 몰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근데 의학 계열의 대부분의 정원이 반수 이상이 서울 애들이 대구에 와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 평균의 40.5%가 지방 아이들이 그 지방 의대에 의학 계열, 이대, 약대, 치대, 한의대 가고 있어요. 의학 계열을 지금은 올해부터 이 지방에서 졸업한 고등학생들을 40% 이상을 뽑아야 돼요. 이걸 이제 40% 이상에서 90% 뽑으면 어떠냐? 네? 그러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대구로 옮겨올 거 아닌가? 바로 오죠. 자, 이런 현상들. 벌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40% 이상을 대학 총장들이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보자. 대학에서 이것이 확대되지 않으면 법률을 또 바꾸겠다. 이거를 가지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아이들이 서울로 가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 되면은 대학이 전반적으로 대학의 역량이 향상되지 않겠다. 지금 위헌적 요소도 있는데다가 지금 교육자율 특구와 관련해서도 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조항과 관련해서 밑그림도 좀 그려지지 않은 상태고 교육부도 여기에 좀 참여하면서 뭔가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자율 특구 신설이
결국 지방 입장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해서 수도권의 좋은 청년 인재들을 지방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이 담긴 내용이었는데 이 교육 자유 특구에 관한 논의가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실제로 이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큰 줄기 중에서 하나인 교육 자유 특구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는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지방시대위원회 이렇게 출범하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포커싱이 있다는 게 너무 사실 뭐 반갑고 감사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직 교육자유특구 이렇게만 되어 있고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정쟁이 된다는 게 너무 진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자유특구는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못 됐습니다만은 꼭 교육자유특구로 법률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좀 더 여의 정치권을 설득을 해서 교육자유특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뭐 지방대가 열악하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서울대의 총 교육비가 1조 3,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지방 거점 공립대 총 교육비가 평균 3,400억. 예, 지금 몇 배 차이, 4배 차이가 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진짜 지방 시대가 열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거점 대학의 대학별 총 교육비도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대학 스스로의 역할도 책임도 대단히 크다. 대학 스스로의 내부적 혁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대학의 교육 기능도 크지만은 그 지역에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지역의 혁신 역량을 상실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저것을 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저 현상은 오늘날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렇죠. 현상들입니다. 네, 특히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지역 대학이 너무나 소중한데 지역 사회와 지역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교육 재정이라든가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지역 사회와 좀 협치를 해 가지고 좀 지역 대학 살리기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번에 네. 라이즈 사업이라는 걸 하죠. 전에까지는 고등교육은 교육감님들이나 시도지사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권한과 책임도 줄 테니까 시도지사들이 지방대학에 지방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데 그 지방대학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려고 라이즈 사업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제는 시도지사들이 지금까지 대하던 시청과 도청과 대학의 관계가 정말 다를 것이다. 교육부가 전부 가지고 있던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시도에 넘겨주고 시도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와 대학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대단히 큰 변화다. 그래서 이 변화에 우리가 잘 맞춰야 돼요. 또 지방정부도 대학은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시도지사들께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학도 이제는 시도지사들께서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고 이 대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잘 지원해서 이 지역의 혁신센터로서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구적인 지역 대학의 혁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 문제만큼은 정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두 손 걷고 나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일단 그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이전에 1차 이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1차 때 2004년부터 시작이 돼서 160개 정도 기관이 10개 지역에 분산 배치가 되었습니다. 금년 6월쯤 되면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빠른 기관은 연말에라도 이전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게 방침이었는데 이것을 막상 시작해 보니까 1차 기관과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시도 간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시도 간에. 지금은 시 내부에 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지역 내부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 문제로 비화가 되면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다 지역의 특성이 다르고 공공기관의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결정, 또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또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조정을 좀 해서 조금 더 호흡을 좀 길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좀 지역을 너무 많이 분산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좀 집적을 하자니까 그런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요 1차 이전 기간 사례를 보면서 2차 이전 기간 좀 어떤 포인트에서 정책은 지나고 보면 대단히 평가하려고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그때는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 여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건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했지만은 그때 왜 이 10군데나 분산했을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관도 우리 국민이고 그분들도 삶이 있고 자녀들 교육도 있고 그 기관이 추구해야 될 수행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업무가. 근데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요. 아이들 교육하기 어렵다. 전국 10군데 가가 있습니다. 또 연구원 같은 데는 연구 인력 확보하기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광역경제생활권처럼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이 상승 효과가 더 컸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지역 간의 이 공공기관 이전이 워낙 이해가 민감하게 돼 있어서 참 어렵다. 그래서 이거 정치적으로 갈등을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 경제적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 간의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가져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좀 기대가 되는 게 저는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와 보니까 여성 일자리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뭐 유연제라던가 선택제라던가 이런 문화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거든요. 여전히 이게 좀 지지부진한 듯한 부분을 보면서 어떤 좀 뾰족한 묘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묘안은 우리 서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혁신도시 와 있잖아요. 네. 저거 오면은 대구 세상이 달라질 줄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그분들도 서울에 집이 있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다 갑자기 이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공공기관에 세금을 받는 중공무원이지만은 그분들도 경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금요일만 되면 서울 다 가버린다. 이거 대구 시민 아니다. 이렇게 자꾸 배타적으로 생각할 해서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있는 대구 시민과 원도심에 있는 시민과들의 경쟁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점점 더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지역 정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뽑는 직원의 30%는 지방대학, 이 지역 대학생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도 좀 높여서 지역 대학생들이 공공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VCR로 담아왔는데요. 보고 나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한번 언뜻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제도인가는 내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실질적으로 체험에 와닿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의 목적과 정책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실효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좀 문제점이 우려가 있고요. 예.
아직까지 지방시대위원회를 잘 모른다, 관심 없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노력해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지방이라는 용어가 차별적 용어였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에 대비되는 차별적 용어로 학계에서나 언론에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음지에 있던 지방을 양지로 끌어내서 이제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의지인데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시행을 하죠. 지방이라는 용어로 차별받거나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기회가 공정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 네. 기회는 공정해야 되겠다. 결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위원장님 뭐 추진력이나 실효성에 대한 걱정은 저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당하다고 대통령제 들었는데요. 중심 국가에서는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필 이 어려운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 목표에 명시를 했느냐. 정치적 부담도 대단히 크죠. 왜냐하면 50년 이상 쌓여온 일종의 적폐인데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5년 안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네? 향상은 되겠지만 이것을 왜 전면에 내세우느냐.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 오만불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가 없다. 국가 경영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축구장을 넓게 써야지. 11.8% 면적에서만 축구해가지고 어떻게 이겨. 서울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위원회가 각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추진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부처가 나서야 이 지방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한 부서로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가지고 뒤에서 각 부처 간의 정책들을 조율을 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면에 나서서 추진하는 업무는 각 부처 장관들이 하는 것이죠. 이거를 잘 조정하고 통제해서 정말 지방이라는 용어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모시고 지방시대위원회 목표와 과제 그리고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긴 시간 함께 나눠주신 우리 5분 패널분도 정말 오늘 고생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또 궁금한 점들 한마디씩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수양 씨.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대구에서 와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려고 결정하기 잘했다. 아직 그런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엄마들의 정말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 시대를 맞아서 엄마들의 삶에도 또 기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지방시대가 고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안에서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응원하고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 안에 균형과 혁신이 있는 것처럼 이제 지속시대가 계속되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대구 엄마 위원장님이 대구로 내려오라는데 한번 저도 열심히 이곳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프랑스랑 한국이랑 뭐가 다른지 좀 정확히 알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프랑스 그 지방 사람으로서 기죽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름 자체를 잘 모르고 왔다가 제대로 오늘 알고 가는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지 열심히 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과 또 정부의 과감한 결단력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의견과 좋은 정책들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염원하면서 저희 특집 렛츠고 지방시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분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면 뭐 골고루 지방에도 같은 지원 정책들, 교육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지. 이제 모든 우리 삶이 먹고 사는 게 가족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 공부나 이런 쪽에 학교 이런 데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모든 게 내려와서 지방에 좀 더 큰 기업이 내려와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은 항상 이래 뭐 서민들하고 뭐 지방은 더 그렇거든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뭐 불편한 점이나 예를 들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또 기업이 이제 지방으로 왔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이제 세금 공제 이런 부분 확실하게 이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금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인력들이 상경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장님이 좀 강력하게 서울 중앙 정부나 뭐 좀 잘 대우가 좀 사회적인 대우를 만들기 좀 꼭 부탁하고 싶어요. 지방이 당당해야 나라가 왔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좋습니다. 끈기 있게, 아주 재미있게, 의미 있게, 흥미 있게 뭉치자. 느꼈습니다. 뭉치자. 서울에서 당장 대구로 이사 오는 게 어때요? 엄마한테 잠깐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엄마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온다고 합니다. 네.